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후보들의 소감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품격 있는 좀 수준 높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랑 양자 토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좀 떠긴 떠는 모양입니다. 세 사람이 전부 견제를 하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 살인범도 용서를 합니다. 글쎄 어제 3명의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토론회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 의원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토론 내용 자체는. 예, 어제 토론은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동숭악당 수준이었다고 그러는데 1차, 2차 때 토론과는 달리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그 전에 1, 2차 때는 경선 때 토론,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이라든지 본인들이 시간을 확보를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1대 4의 게임의 1, 2차에는 조금 덜 적응이 됐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이제 이 토론 방식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또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여유 있는 본인 생각에 어이없는 질문 같은 경우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1등 후보로서 좀 이 전략적 접근 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소개 성과도 거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론회가 나에게 모든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거구나를 이제 적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강윤재 변호사, 안철수 후보는 어제 좀 캠프 분위기 어떤가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저도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5분의 토론을 보면 볼수록 방금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유승민 후보님이나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은 죄송하지만 토론을 잘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해서 보면은 답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3분 중에 이제 여론조사 1위 후보도 계시고 2위 후보도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좀 거쳤죠. 1차 토론 때는 사실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었고 2차 토론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토론에서는 이제 질문의 내용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내가 MB 아바타냐, 갑철수냐, MB 아바타냐, 갑철수냐, 내 아내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 이거 다 같이 어떻게 해결하자. 여기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원래 당초에는 이제 이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간단히 하고 나머지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 비전과 공약에 관한 질문들도 준비를 해서 가셨는데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워낙 5분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이제 실현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마타도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자신에 대한 마타도어에 대한 억울함을 표명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SNS 상들의 분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히 규모도 좀 크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왕성하게 하시는 건 맞고 지금 최근에 나왔다시피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여러 가지 관여나 지시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 문건들이 나오고 있고 최대한 갑철수라고 퍼뜨려라, 미숙하다, 미흡하다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밑바닥까지 가도록 퍼뜨려라 이런 이제 지시의 문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깨기에는 조직이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이제 열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보는 토론회에 아예 그냥 내가 왜 MB 아바타냐, 내가 왜 갑철수냐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좀 알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린 측면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혹시 뭐 반론하실 부분 있으세요? 그 네티즌들 SNS상의 그 네티즌들의 활동들이 사실 이제 지금 그 선거 국면에서 격화된 건 있죠. 특히나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또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 네거티브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그 SNS의 속성상 그게 어느 이 주도해서 그거를 이끌고 갈 수는 없다. 결국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고 또 행동 양식이다 SNS상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주제를 좁혀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안보관, 특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화두가 됐었죠.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문 후보님, 제가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그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그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래 넘어가야지. 거짓말을 그래 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어제 있었던 저 논란을 저희가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소식을 보면 김병민 교수님, 송민순 전 장관이 총장직에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네.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논란을 보게 되면은요, 어저께 문재인 후보가 취했던 태도는 분명합니다.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 자체에서 기권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기권 결정이 난 이후에 사실상 북의 통지문을 보내갖고 물어보고 나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송민순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설득 차원에서 북의 통지문을 보내서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정반대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한 진위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송민순 전 장관 한 명의 증언과 그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증언과의 대결 구도, 진위 대결 구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현재 오늘자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 공방으로 고발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송민순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진위 공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전통문, 통지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선거가 끝나는 과정까지는 11월 16일에 있었던 결정 과정이 이미 기권으로 결정됐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정리해서 몰고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님, 저 일을 두고 진영에 따라서 본질을 다르게 보긴 하는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송민순 장관의 항명 사태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도 이제 의정비서관으로 또 그 전에 뭐 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대통령 오랫동안 모셨습니다만은 본인의 참모들에 대해서 아주 그 신뢰를 하십니다. 또 그분이 그 특히나 그분이 주무 책임자일 경우에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16일 날 결정이 결국은 이번에는 송 장관이 좀 양보해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국내적 비난이 있더라도 기권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16일 날요. 저는 그 16일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송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찬성이 옳습니다. 또 문재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 정무적 판단을 했죠. 정무적으로 이번에는 찬성하는 게 옳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14선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결국 국내적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너무 정무적으로 복잡하니 이번엔 찬성합시다. 그랬거든요. 결국 송 장관도 그랬고 문 실장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도 이번엔 찬성하자 그랬는데 결국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그러면은 국정원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한번 북한 사정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고 결국 18일 날 다시 서빌관에서 기권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다가 송 장관 말씀대로 21일 날 통보를 했겠죠. 그 문제는 그게 다 팩트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에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실장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이 각 실장이 각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실장은 배석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결정사항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비춰보면은 결국 이 문제는 김경수 당시 비서관과 또 박선은 안보비서관의 수첩에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과정들이 나왔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송 장관도 짧게 메모가 돼 있죠. 송 장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회고록에다 썼는데 배경이야 잘 모르죠. 배경이야 잘 모르겠고 지금의 태도들은 저도 제가 아는 송 장관으로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쟁화되지 않아야 될 또 아무튼 이유도 없는 것들이 정쟁화됐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전체적인 토론을 총평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강재인이 되었고 강철수는 다시 안철수가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점수를 땄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좀 더 이슈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뼈아픈 한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쟁점으로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쟁점이 되는 게 2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문 후보의 안보관. 또 그리고 리더로서의 정직성 이 2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보파리 하지 마라. 더 이상 색깔론 공격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건 변론으로 일단 하고 정직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나왔을 때에 나는 모르겠다라고 문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안보정책회의를 4번이나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계속 진술이 어제 유 후보가 얘기했는 것처럼 한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때 이제 단순히 참가했다고 좀 보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진술을 계속 변경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리더의 진실성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안보관과 관련해서 지금 둘 다 지금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북한에 문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은 것은 100% 맞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이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가름하고 서 의원님은 짧게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예. 진실성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NLL 건 가지고 결국 그 가장 큰 패인 하나라고 우리 국민들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팩트가 대단히 팩트체크가 중요한 사안을 그냥 그 마이크 들이대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답이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 책임자가 아니고 예. 거기에 본인의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또 결국 그 청와대 기록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 비밀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관리 차원도 있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안보관 관련돼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후보들끼리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이 현재적 시점과 당시 6.15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 특히나 이 11월 16일이라는 것은 14선언하고 지금 14 이 정상회담하고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총리도 와 있을 때입니다. 예. 남북이 가장 서로가 이 그 화해협력 무드 속에서 서로 정상끼리 또 실무자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그것 가지고 이 안보관으로 단정 짓고 규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 발언을 듣고요. 좀 관련된 쟁점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국민들 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국민의당에는 실망입니다. 국민의당. 앞부분에 이 MB 아바타하고 갑철수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이거를 거론했는지. 근데 박지원 대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표를 지키려 하시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보수의 표심을 많이 받아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후보시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께서는 자꾸 안철수가 아닌 박지원이라는 정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층이나 젊은층이나 좀 다소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대표님을 계속 안철수 후보 앞에다가 더 씌우는 그 작업을 지금 어제 3차 토론회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인데 자꾸 오자 토론회에서 마치 6명의 후보가 있는 것처럼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화도 나신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제 3차 토론 바로 직전에 박지원 대표님께서 나는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임명직 자리도 가지 않는다. 그렇죠. 100일 종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박지원 대표님에 대한 뭐 배려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또 유승민 후보께서 그 평양대사 발언을 이제 물고 늘어지시니까 예. 다소 감정적인 어떤 표출이 되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저 평양대사 발언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찍박이라는 얘기들이 한참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치냐면 호남의 유권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어찌 보면은 영남권에 있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한테도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가치로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왔던 보수 표심이 이탈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 대표가 있다라는 거로 안철수 후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그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임명직을 맡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평양에 우리나라는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그날에 평양 대사를 맡고 싶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감정 섞인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본인은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싶은데 유승민 후보가 공격하는 부분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내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것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통 크게 받아들이고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충분히 던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좀 감정 섞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유권자들 특히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폭넓은 아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수 후보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 뭐 제가 봤을 때도 안 대표님이 뭐 조금 내면으로는 좀 화도 나고 뭐 그러시더라 하더라도 토론회 장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더 드라이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박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안철수 대통령이 된 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임명직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되신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꾸 유세 현장에서 논란거리가 박지원 대표님이 얼마나 기자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그렇죠. 스타일이세요. 예.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기사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상황론을 들고 나와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유세 때도 조금 발언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계속 언론에 좀 노출되는 것은 대선 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안철수 후보께서 뭐 보시는 분들 따라서는 왜 자신의 네거티브를 문재인 후보에게 얘기하느냐라고 조금 치졸한 모습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 아바타라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닥으로 뿌려지고 있었어요. 자꾸 MB 아바타, MB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가지고 그리고 뭐 갑질했다, 뭐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 양의 탈을 쓴 뭐였다 이런 것들을 너무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고심한 끝에 어떤 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토론회 장에서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그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는 후보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질문 자체로 이것을 좀 국민께 보여드리는 이것이 마타도어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기능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문재인 후보님 역시 자신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얼마나 뭐 안철수 후보님의 김미경 교수님이라든지 문재인 후보님의 문준용 씨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 서로 계속 공방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둘 다 똑같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난 다 해명했으니 본인이 남아있으면 해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난 다 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런 나는 해명 다 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난 다 했다. 이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패권적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재인 후보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하실 얘기? 그 박지원 대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칼날의 양면이겠죠. 결국은 그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또 후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뜨는 과정에서 뭐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당선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짐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포가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또 상대 당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이 그 박지원 대표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약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거에서 지금 그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보수 진영에서 NLL 가지고 NLL 문제가 사실 문재인 문제는 아니거든. 문재인 후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고 또 이번에 이 그 북한 인권법 문제도 결국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그 문재인을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듯이 결국 이 그 안철수의 박지원은 결국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또 우리 강 변호사님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갑철수 가지고 SNS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 하나하나들이 대선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거쳐야 될 이 과정들이고 또 이 내용을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애티튜드도 또 감정 조절도 후보로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홍준표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곤욕을 치렀었죠. 이 얘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변호사님, 뭐 논란이 됐습니다. 돼지 흥분죄 등 해가지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본인 페이스북에 썼냐면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죄송스럽게 사죄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아마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식으로 사죄했는 거는 제 기억에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홍준표 지사가 국민에게 사죄를 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는 말 자체가 홍준표 지사는 후보는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홍 후보의 얼굴이 상당히 납덩이처럼 굳는 모습을 봤는데요. 일단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한 다음에는 상당 부분 얼굴이 이제 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어쨌든 그 후보자의 물론 아주 어릴 때 45년 전의 그 일이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 후보로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사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교, 안보, 한마디로 정치에 관한 것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모든 것의 어떤 그 홍 후보와 관련해서는 홍 후보의 정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홍 후보의 45년 전 그와 같은 본인 스스로 고해성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계속했다는 점에서는 좀 보수 쪽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상승세를 네. 타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검증들이 강화가 됐었고 예. 그 과정에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나름대로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되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긴 하나 어쨌거나 그 퇴고록에 나왔던 내용들 때문에 홍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사퇴 문제로 비화됐던 것들은 약간의 공과 과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예. 사퇴를 크게 주장했던 후보가 세 후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빼고 다 주장.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렇게 받은 거죠. 저를 보고 사퇴하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퇴하고 나면 안 후보에게 도움이 되긴 되는 모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홍증문이라는 단어들 때문에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라는 얘기 한번 돌았잖아요. 말 그대로 홍준표의 사퇴로 인해서 득이 되는 건 안철수 후보가 득이 되고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하면 할수록 득이 되는 건 문재인 후보가 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어저께 있던 자리에서 또 문재인 후보는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퇴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있던 토론회 과정에서는 또 설거지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또 사과를 하게 됐었죠. 예. 결국은 공당이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도가 좀 지나친 상태로서의 공세가 지속되게 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지 않고 이거를 다시 공을 상대 후보에게 넘기는 그런 재주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 이거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각자 후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적정선에서의 비판과 그 다음으로 이제 공세를 전환시키게 되는 그런 토론의 자세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예. 홍 후보는 아예 이제 SNS의 초딩 수준의 토론회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뭐 김진태 의원도 만나서 같이 유세를 펼치는 거 봤는데 아직 그 태극기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 지지율에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수준. 그렇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의 지지율이 지금 보면 상당 부분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 홍준표 지사에게 오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있는 그 갤럽 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기존의 어떤 새누리당인 것이죠. 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1% 가까이의 어떤 표를 가지고 있고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민심은 500만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그와 같은 것을 다 끌어안지 못하지만 예. 지금 TK의 민심이 적어도 지난주 이번 일요일 날이 있었던 이 토론 전까지는 상당 부분 홍준표 지사에게 쏠리는 모습을 봤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어제 있었던 그런 돼지 그 관련된 약물 문제 이 문제가 홍준표 지사에게는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당 부분 급제동이 걸리는 하나의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를요. 박지원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지원이 평양대사를 임명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초대 평양대사 즉 대표부 같은 것이 설치되면 한번 하고 싶다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 군소후보들까지 다 하니까 너무 산만하고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교수님 마지막 얘기 때문에 저걸 본 건데 군소 후보들 때문에 토론회가 이제 망쳤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란 말이에요. 오늘 의총도 하고요.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뭐 군소 후보로 분류되긴 합니다. 지지율이 현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동안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토론을 잘한 후보로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뭐 토론에 참여한 그렇죠. 후보들로부터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긴 했는데 당에 있는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완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5개 정당의 후보들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면 정당의 존립마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종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29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사퇴를 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같은 당의 김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 내에는 크게 3가지 기류가 지금 흐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완주하자는 기류. 한 가지 기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기류. 마지막 기류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기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저께 토론회를 통해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런 감정적인 골도 분명히 격화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지도 좀 미지수긴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들이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 덧붙여지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저녁에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정리해 보면 글쎄요. 양강구도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썼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로 또 벌어지는 모습인데 선대위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2주간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의미 있는 두 군데라고 봐야 될 것이 이제 호남과 결국 그 대구. 호남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뒤져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낀 형국, 영남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과 호남, 이념 지형으로 보면 이 진보와 보수 틈에서 결국 초반에 대세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긴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주저앉고 많은 형국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좀 지지도를 확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승기를 확실히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뭐. 여론조사에서 지금 초반에 안철수 후보님이 워낙 무섭게 치고 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내 표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중도 보수층들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로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빠진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가지는 않았잖아요. 주로 이제 무응답 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갔는데 특히 홍준표 후보한테로 다시 갔던 보수표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품격이 있고 또 반듯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강간 미수라든지 돼지 흥분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후보에게 과연 아무리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후보로 표를 줄 수 있을까? 그것도 단도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후보에게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싶고요. 현재 9% 내지 한 10% 가까이 벌어진 걸로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선거에서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실제 여론조사보다 뚜껑을 깠을 때 훨씬 지지표가 많았던 그런 여러 차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